반갑습니다. 지난 1장에서는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숲을 멀리서 조망해 봤다면 오늘 2장 네트워크 개론 시간에는 그 숲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어떻게 어떤 법칙과 질서에 따라 서 있는지 네트워크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이론적일 수 있지만 이 헌법을 이해하면 모든 네트워크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목차는 두 번째 시간으로 네트워크 개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 프로토콜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통신 규칙이라고 간단히 정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외교 의정서라고 비교하고 싶습니다. 국가 정상들이 만날 때 누가 먼저 악수를 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 어떤 순서로 의제를 논의할지 정해진 규칙이 바로 의정서입니다. 이처럼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들이 서로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의 집합들이 바로 프로토콜입니다. 이 약속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문, 신텍스입니다. 즉 데이터의 형식, 데이터의 순서, 필드 등의 크기를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각 데이터 필드가 무엇을 뜻하는지, 즉 어휘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HTTP 상태 코드 2000은 성공을, 404는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인데 언제 어떤 순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대화의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토콜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까요? 네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소 지정. 우편물을 보낼 때 주소가 필요하듯 데이터를 보낼 송신자와 수신자를 IP 주소나 맥 주소로 명확히 식별을 합니다. 두 번째, 순서 제어. 큰 데이터를 여러 조각 패킷으로 나누어 보낼 때 받는 쪽에서는 원래 순서대로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각 조각에 페이지 번호를 붙여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오류 제어. 배송된 택배가 파손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교환을 요청하듯 데이터 전송 중 발생한 오류를 찾아내서 재전송을 요구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흐름 제어입니다. 데이터를 받는 쪽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 보내는 쪽이 속도를 조절해주는 일종의 배려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OSI 7레이어 모델입니다. 1970년대 컴퓨터 시장은 마치 춘추전국 시대와 같았습니다. IBM, DEC 등 각 제조사마다 독자적인 통신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이는 마치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대화하려는 것과 똑같아 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우리 통신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7개의 역할로 나누고 각 역할의 표준을 정합시다 라고 제안한 것이 바로 OSI 모델입니다. 이는 경영학에서 복잡한 회사를 재무, 인사, 마케팅, 생산부서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듈화, 표준화, 추상화를 통해 복잡한 네트워크를 쉽게 이해하고 개발과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만든 통신 분야의 위대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개 계층의 OSI 7개 계층의 모델입니다. 암기 팁으로 앞글자를 따서 물, 대, 내, 전, 세, 표, 응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어, 각 데이터를 보낼 때는 7층에서 시작해서 각 층을 거치면서 포장되어 1층 물리계층으로 내려가고 받을 때는 반대로 1층에서 시작해서 포장을 벗기며 7층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각 계층은 오직 자신의 바로 위, 아래 계층과만 소통하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분업과 협업의 원리가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층 물리계층입니다. 여기는 네트워크의 건축 토목 현장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사용하는 디지털 신호 0과 1은 랜선, 전기 신호나 광 케이블, 빛 신호, 와이파이 전파를 통해 실제로 전송할 수 있는 물리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압 레벨과 케이블 규격,
커넥터 모양 등 하드웨어적인 표준을 다루는 가장 기초적이고 손에 잡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2층인데 2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같은 동네 안에서 신뢰성 있는 배송을 책임지는 동네 우체국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리 계층이 그냥 신호를 흘려보냈다면 데이터 링크 계층은 그 신호 덩어리를 프레임이라는 유의미한 단위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가 가진 고유한 주민등록번호, 즉 맥 주소를 붙여서 바로 옆집까지 정확히 배달되도록 합니다. 또한 배달된 프레임에 오류가 없는지 검사하는 기능도 수행하며 스위치, 브릿지, 랜카드가 이 계층의 주역들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3층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여기는 전국의 우편물을 총괄하는 중앙 우체국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 옆집까지의 배송을 책임졌다면 네트워크 계층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즉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 라우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계층은 맥 주소와 다른 논리적 주소 체계인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IP 주소 체계는 약 43억 개의 주소를 가진 IPv4와 거의 무한대 주소 체계를 제공하는 IPv6, 버전 6, 버전 4와 6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oT 시대의 폭발적인 기기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IPv6의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층의 핵심 장비인 라우터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해 길을 찾습니다. 소규모 네트워크에 쓰이는 RIP,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OSPF, 그리고 인터넷의 대동맥에서 국가 간의 경로를 결정하는 BGP 등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층 전송 계층입니다. 여기는 등기 우편 발송 센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이 집 주소 IP 패킷을 배달했다면 전송 계층은 그 집에 사는 특정 사람 어플리케이션에게 데이터가 신뢰성 있게 순서대로 빠짐없이 도착하도록 보장합니다. 즉 단순한 종단 간 엔드 투엔드가 아니라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의 통신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분할과 재조립, 오류 복구, 흐름 제어, 혼합 제어와 같은 막중한 임무는 수행하는 신뢰성 통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바로 포트 번호를 사용합니다. IP 주소가 강남 아파트 101동이라는 주소의 건물 주소라고 비유하면 포트 번호는 1501호라는 구체적인 호수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는 80 포트, 이메일은 25번 포트, 원격 접속은 22번 포트 등 각각 다른 포트 덕분에 우리는 한 컴퓨터에서 여러 네트워크 서비스에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송 계층에는 성격이 정반대의 두 명의 일꾼, TCP와 UDP가 있습니다. TCP는 전화 통화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통화 전 상대방에게 연결을 확인하고 이를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합니다. 중간중간 잘 들리세요? 라고 물어보며 끝날 때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끊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은 100%를 보장하지만 절차가 많아서 약간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정확성이 목숨처럼 중요한 웹, 이메일, 파일 전송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UDP는 엽서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우체통에 넣어서 휙 넣으면 빠르지만 중간에 분실되거나 순서가 바뀌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속도가 생명인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과 UDP, 아니, 동영상 스트리밍과 온라인 게임, DNS 조회 등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층 세션 계층입니다. 여기는 통신의 대화 관리자 또는 회의 사회자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간의 대화, 즉 세션을 만들고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세션이 시작되고 일정 시간 활동이 없으면 세션이 만료되었습니다. 라고 자동으로 로그를 아웃시키는 것이 바로 이 계층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션 계층은 대화의 방식을 정하고 대화가 끊겼을 때를 대비합니다. 중요한 기능으로 동기화가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하다가 중간에 연결이 끊겼을 때 처음부터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성공한 지점, 즉 체크포인트부터 이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통신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층 표현 계층입니다. 여기는 네트워크 세계의 통역사이자 암호해독가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 예를 들어 문자 인코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표현 계층은 이 데이터들을 모든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된 형식으로 변환해 줍니다. 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복호화, 전송량을 줄이기 위한 압축, 해제 기능도 담당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파일 형식들이 이 표현 계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JPG 이미지를 보거나 MP3 음악을 듣거나 zip 파일의 압축을 푸는 행위는 모든 표현 계층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표현 방식을 책임지는 중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층 응용 계층입니다. 드디어 최상층 사용자와 아주 가까운 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사용하는 모든 네트워크 프로그램, 즉 웹브라우저,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신저, FTP 프로그램 등이 바로 이 응용 계층에 속합니다.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하는 통신의 최종 목적지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용 계층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본 수많은 프로토콜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웹을 위한 HTTP, HTTPS, 파일 전송을 위한 FTP, 그리고 이메일 전송을 위한 SMTP,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DNS, IP 주소를 다시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DHCP, 원격 접속을 위한 텔넷과 SSH까지 이 모든 프로토콜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하위 계층을 전혀 몰라도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OSI 7레이어 모델은 통신을 이해하기 위한 완벽한 이론적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터넷 세상은 이보다 좀 더 실용적인 모델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TCP/IP 모델입니다. OSI 모델이 발표되기 전부터 아르파넷에서 사용되며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인터넷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현장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CP/IP 모델은 OSI 모델을 4개의 계층으로 단순화했습니다. OSI의 1, 2번 계층은 물리 데이터 링크인데 이는 데이터 접근 계층으로 하고 OSI의 3계층 네트워크는 인터넷 계층으로 하고 OSI의 4계층 전송은 전송 계층으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OSI의 5, 6, 7계층 세션 표형 응용 계층은 응용 계층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OSI 모델이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라면 TCP/IP는 실제로 이렇게 동작한다는 구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 계층들을 어떻게 여행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송신 측 7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인캡슐레이션, 캡슐화, 즉 포장이라고 합니다. 응용 계층의 데이터는 전송 계층에서 TCP 헤더가 붙어서 세그먼트가 되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IP가 붙어 패킷이 되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더넷 헤더가 붙어 프레임이 됩니다. 각 층마다 자신의 역할과 필요한 정보를 꾸리표, 헤더처럼 붙여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수신 측에서는 이 포장을 역순으로 벗겨냅니다. 이 과정을 디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각 계층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헤더만 확인하여 처리하고 나머지 알맹이는 위층으로 올려보냅니다. 이처럼 정교하고 체계적인 분업과 협업의 과정 덕분에 데이터는 수십억 개의 장비가 연결된 인터넷망의 속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각 계층에서 처리되는 데이터 단위를 PDU,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각 계층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화물 명칭과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전송 계층 L4에서는 PDU는 세그먼트, 전송 계층 L3에서는 PDU는 패킷, 데이터 링크 계층의 L2는 PDU는 프레임으로 표현하며 물리 계층 L1에서의 PDU는 비트로 표현됩니다. 이제부터 이 계층의 모델 위에서 동작하는 핵심 프로토콜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계층의 제왕, IP입니다.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이고 IPv4는 32비트 주소 체계로 A, B, C 클래스로 나누어 사용했지만 현재는 거의 고갈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IPv6는 128비트 주소 체계로 거의 무한의 주소를 제공하며 보안 기능이 내장된 미래의 주소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IP 동작을 돕는 ICMP, 오류 보고, ARP, IP를 맥 주소 변환하는, 그리고 DHCP는 IP 자동 할당 등이 있습니다. 라우터들이 길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GPS 알고리즘이 바로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거리 벡터. 이웃 라우터가 알려주는 방향과 거리 정보만 듣고 경로를 결정하는 소문에 의한 라우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RIP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링크 상태인데 네트워크 전체의 지도를 확보한 후 최단 경로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OSPF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로 벡터인데 목적지까지 거쳐가야 할 경로 전체를 정보로 교환하여 루프를 방지하는 가장 진보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BGP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각 프로토콜의 특징을 요약하면 RIP는 최대 15홉까지 이직하는 소규모용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OSPF는 링크 상태를 기반으로 빠르게 경로를 재계산하고 계층적 구성이 가능하여 대규모 기업 네트워크에 널리 쓰입니다. BGP는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는 프로토콜로 AS, 자율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블록 간의 경로를 정책에 기반하여 결정을 합니다.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선 교환. 회선 교환은 통신 전에 전용 도로를 개설하는 전화망 방식입니다. 품질은 보장되지만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이 채택한 패킷 교환은 데이터를 작은 패킷으로 쪼개서 공용 도로망에 보내는 방식으로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의 핵심 장비인 스위치의 동작 방식입니다. 스위치는 스위치 허브를 보통 줄여서 스위치라고 하는데 마치 똑똑한 교통 경찰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러닝 기능인데 어떤 차, 맥주소가 어떤 골목, 포트에 왔는지 학습하여 지도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플러딩인데 행선지를 모르는 차가 오면 일단 모든 골목으로 내보내 길을 찾게 합니다. 세 번째는 포워딩. 행선지를 아는 차가 오면 정확한 목적지 골목으로만 안내합니다. 네 번째는 필터링인데 같은 골목 안에
오가는 차는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 교통 혼잡을 줄입니다. 다음은 VLAN인데 VLAN은 버추얼 랜의 약자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다른 네트워크인 것처럼 네트워크를 분할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하나의 넓은 사무실 공간에 가벽, 파티션을 쳐서 영업팀, 개발팀, 인사팀으로 공간을 나누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안 강화, 팀 간의 불필요한 접근 차단을 하고 관리 효율성 향상, 그리고 성능 향상,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이 감소하는 이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VLAN을 구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포트 기반의 VLAN으로 스위치의 특정 포트를 특정 VLAN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스위치 간에 여러 VLAN의 트래픽을 함께 전송하기 위해서는 트렁크 포트라는 특별한 통로를 사용하며 이때 각 프레임에 802.1Q라는 태그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어떤 VLAN 소속인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STP입니다.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스위치 간의 연결을 이중화하면 루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루프가 생기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무한정 뱅글뱅글 돌면서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키는 뱅글뱅글 돌면서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키는 브로드캐스트 스톰이 일어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기술이 바로 STP,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STP는 논리적으로 루프 구조를 제거하여 나무, 트리 모양의 경로만 남겨두고 평소에 일부 포트를 차단해 두었다가 주 경로에 문제가 생기면 차단된 포트를 활성화시켜서 통신을 유지하는 아주 영리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TP는 포트의 상태를 차단, 블러킹, 경청, 리스닝, 학습, 러닝, 전달, 포워딩 등으로 바꾸어가며 안정적인 트리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초기 STP는 수렴 시간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한 RSTP나 VLAN별로 STP를 운영하는 PVST 같은 진보된 버전이 현재 널리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주소 변환, 일명 나트라고 하죠. 나트는 네트워크 주소 변환의 약자,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의 약자입니다. 나트, 네트워크 주소 변환은 부족한 공인 IP 주소를 절약하고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기술입니다. 이는 마치 회사의 모든 직원이 외부와 통화할 때 대표번호 하나로 전화를 걸고 받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192.168.0과 같은 사설 IP 주소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인터넷으로 나갈 때만 라우터나 방화벽이 이를 공인 IP 주소로 하나로 변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IP 주소를 절약하고 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 구조를 직접 볼 수 없게 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다음은 DNS입니다.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약자로 인터넷의 전화번호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72, 217, 17568과 같은 복잡한 IP 주소 대신 예를 들어 www.google.com, google.com이라는 쉬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합니다. DNS는 바로 이 도메인 이름을 실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대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루트 최상위 도메인인 .com과 .kr, 2차 도메인인 구글닷컴과 같은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의 수많은 도메인 이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우리가 브라우저에 주소를 입력하면 우리 컴퓨터는 먼저 로컬 DNS 서버에 www.google.com의 IP 주소가 뭔지 물어봅니다. 이것을 재기적 지리라고 하고
로컬 DNS 서버가 모르면 루트 서버부터 시작해서 닷컴 서버, 구글닷컴 서버 순으로 차례차례 물어가며 반복적 질의를 하며 답을 찾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DNS에서는 A, IPv4, 그리고 AAAA, IPv6, 그리고 MX, 메일 서버 등 다양한 종류의 레코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DHCP입니다. DHCP는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의 약자로 DHCP는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컴퓨터에게 IP 주소를 비롯한 네트워크 설정 정보를 자동으로 할당, 관리, 회수하는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만약 수백 대의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IP 주소를 수동으로 설정한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겠죠. DHCP 서버를 두면 컴퓨터가 켜질 때마다 쓸 수 있는 IP를 하나씩 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 쓸 수 있는 IP 하나 주소 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DHCP 서버는 가용한 주소와 기타 설정 정보를 자동으로 임대를 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아주 고마운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웹 프로토콜입니다.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 월드 와이드 웹의 근간을 이루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의 약속입니다. HTTP는 중요한 특징은 무상태, 그리고 즉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이전 요청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요청은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이는 서버의 부담을 줄이지만 로그인 상태 유지 등을 위해 쿠키나 세션 같은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HTTP는 get, 정보 조회, 그리고 post, 정보 제출, put, 정보 수정, delete, 정보 삭제 등 다양한 메서드를 통해서 서버와 상호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HTTP는 모든 정보를 평문으로 전송하여 보안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HTTPS입니다. HTTPS는 HTTP 통신 전체를 SSL, TLS라는 보안 프로토콜로 암호화를 하여서 중간에서 데이터를 훔쳐보거나 위변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의 모든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이메일 프로토콜입니다. 이메일 시스템은 세 가지의 프로토콜로 협업을 동작합니다. 먼저 SMTP인데 SMTP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 일명 메일 배달부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메일을 메일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와 서버 간의 메일을 전달하는 발송 전문 프로토콜입니다. 다음은 팝3입니다. 팝3는 우편함에서 편지 꺼내오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 도착한 메일을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는 수신 프로토콜입니다. 보통 다운로드 후 서버에서는 메일을 삭제합니다. 다음은 IMAP이라는 프로토콜인데 IMAP은 클라우드 동기화 방식입니다. 서버에 메일은 그대로 두고 여러 기기, PC와 스마트폰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기기에서 서버에 접속하여 메일을 읽고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메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현재 더 널리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보통 FTP라고도 불리며 FTP의 약자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주로 대용량 파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전문 프로토콜입니다. FTP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의 연결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어 연결, 컨트롤 커넥션이라고도 하고 포트 21번을 사용합니다. 파일을 올리겠습니다. 이 디렉토리에서 목록을 보여주세요 같은 명령어를 주고받는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연결입니다. 데이터 커넥션이라고 하고 포트 20 포트를 사용합니다. 실제 파일 데이터가 오가는 전용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어와 데이터를 분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파일 전송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FTP 역시 평문 전송으로 보안에 취약하여 SSH 터널 위에서 동작하는 SFTP는 Secure FTP의 약자입니다. SFTP나 SSL, TLS를 암호화하는 FTPS가 오늘날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원격 접속 프로토콜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서버나 컴퓨터에 접속하여 명령을 내리고 관리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텔넷인데 초창기 원격 접속 프로토콜로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포함한 모든 통신 내용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전송되어서 보안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테스트 용도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SSH인데 Secure Shell의 약자입니다. 텔넷의 완벽한 대안으로 볼 수 있으며 보안 쉘이라는 이름처럼 접속 과정부터 모든 통신 내용을 강력하게 암호화합니다. 패스워드 방식 외에 훨씬 안전한 공개키 기반의 인증을 지원하며 파일 전송, SFTP나 다른 통신을 암호화하는 터널링 기능까지 제공하는 오늘날의 원격 관리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 통신의 보안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 SSL, TLS입니다. SSL은 Secure Socket Layer의 초기 버전이고 이를 개선한 것이 TLS, Transport Layer Security입니다. 우리는 보통 둘을 합쳐서 SSL, TLS라고 부릅니다. 이는 응용 계층과 전송 계층 사이에서 동작하며 세 가지의 핵심적인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 주고받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제3자가 훔쳐보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게 합니다. 이를 기밀성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인증. 디지털 인증서를 통해서 내가 접속한 서버가 진짜인지 실현을 확인합니다. 이를 서버 인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무결성. 데이터가 중간에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HTTPS, FTPS, 보안 이메일 등 대부분의 보안 통신은 이 SSL, TLS 위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2장 네트워크 개론의 긴 여정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통신의 기본 규칙인 프로토콜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의 헌법과도 같은 OSI 7레이어의 실질적인 표준인 TCP/IP 모델을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 모델 위에서 동작하는 라우팅, 스위칭, VLAN, STP, NAT 주소 변환, DNS, DHCP 등 수많은 핵심 프로토콜들의 역할과 동작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이 계층적 사고방식과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네트워크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강연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결과물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